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은 야, 미국과 같이 엄청난 나라인데 거기가 선거제도가 망가져 가지고 선거가 이게 녹아내렸다. 일렉션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그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우리는 보다 좀 더 심각하고 지능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플한데 이제 미국은 뭐가 복잡하냐면 이 미국의 헌법 체계, 미국의 법률 국가 체계가 이 선거의 운영과 선거법에 대해서는 주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국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단 미국의 경우 무슨 문제가 있냐. 일단 선거인 명부가 전국화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개인 자유 이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별로 정확하게 내가 주별로 그러니까 저걸 할 거냐, 내가 연방에 주소지 등록을 할 거냐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요. 결국 어떤 종류의 연방법이 통과가 되고 그 연방법에 의해서 주법이 개정돼야 될 거예요. 그런 거가 미국이 보통 그러니까 큰 정치적인 계기가 있어도 그게 몇 년씩 걸려요. 10년 뭐 이렇게 넘어 걸려요. 이게 헌법 수정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미국은 헌법을 수정하게 되면 수정된 조항을 주별로 다시 다 의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경우도 미국이 연방에서 선거법에 관한 원칙들을 이렇게 정해놔도 그거를 주가 다시 그거에 맞춰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주별로 선거인 명부를 만들되 그 선거인 명부는 연방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상호 연동해서 주를 돌아다니면서 2번 투표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선거인 명부에 대한 데피니션이라 그럴까 그 정의가 좀 더 명확하게 돼야 될 겁니다. 미국이. 그다음 두 번째로 미국이 이제 우편투표 전통이 강하거든요. 미국은 원래 우편제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 나라예요. 마르크스가 다스 카피탈 그러니까 자본론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에 쓴 자본론에 보면 미국의 우편제도를 극찬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럽인들 당시의 서유럽인들이 미국의 우편제도를 높게 평가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초대 우체청장이 누구였냐? 건국의 아버지 중에 참 별로 두드러지지 않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른 중에 어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초대 우편청장이었습니다. $100짜리 지폐에 있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 유펜을 만든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이죠. 거기를 만든 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이 우편투표 제도를 미국이 빛나는 전통이기 때문에 안 버릴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편투표 제도를 텍사스나 루지아나처럼 근거 있는 부재자로 좁혀야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늘리고자 한다면 우편투표와 현장투표의 이중투표 방지 시스템을 놔야 된다. 그 얘기는 우편투표가 먼저 도착해야죠. 먼저 도착해서 명부가 확정돼 있어야 돼요. 우편투표를 한 사람들의 명부가. 개표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편투표가 보통 이제 선거일보다 한 3, 4일 그러니까 근무일 기준 한 2, 3일 전까지 도착해서 이게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편투표와 현장투표, 이중투표 방지가 돼야 된다. 요번에 이제 저거 보면 이렇게 우편투표 양이 늘어나니까 미국 우체청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우편투표 신청은 15일 전까지 해달라. 그 다음에 우편투표에 관한 도착은 일주일 전까지는 해달라. 그래야 일주일 전까지는 우편투표를 발송을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투표일까지 맞춰서 이걸 카운티 그러니까 시군구 오피스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죠.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우편투표 발송을 해주고 신청은 2주일 전까지는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편투표의 전체 스케줄이 앞으로 좀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좀 그 자격이 좀 철저해져야 되고 저는 텍사스 루지애나처럼 아까 여기 보면은 이 분홍색 텍사스, 루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처럼 자격이 확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자격이죠.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주는 이 아이디 확인을 잘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데. 그러니까 시민증명, 내가 미국 시민권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주소 증명 이게 좀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원의원 선거구 조정인데요. 이게 미국 헌법에 하원의원 선거구 조정할 때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합법적 영주권자든 그다음에 영주권조차도 없는 그 불법 이민자든 그 지역의 주민수에 맞춰 가지고 하원 그 코타를 준다고요. 하원의원 몇 명 코타를 준다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시민권자만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해석을 연방대법원에서 그 전에 할 때 이걸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이 해석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슈프림코트에서. 그래서 하원의원 선거구 조정을 할 때 이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센서스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센서스를 해서 하는데 그 센서스에 내가 시민권자다 아니다 이 표시를 해서 그 시민권자 위주로 하원의원 이 선거구를 획정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렇게 그 민주주의의 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워낙 강력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제도를 널널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선거제도를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 그 이상에 걸쳐서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아주 그 인간의 그 이동이 활발해지고 이주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이 SNS,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간에 좋은 의미에서도 확확 잘 모이지만 나쁜 의미에서도 확확 잘 모이는 굉장히 그 사람의 행태가 그 뭐라 그럴까 팔팔팔팔 끓는 그 휘발성이 강한 행태가 되는 거거든요. 심리나 행태가. 그러니까 이 제도를 아주 튼튼하고 단순하면서도 튼튼하게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고생한다. 이걸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는 거죠. 미국 사례에서. 자, 이렇게 남의 나라 훈수만 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게 우리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사전투표 같은 경우 우리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일단 사전투표를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사전투표는 아무나 아무 데서나예요. 아무나 아무 데서나.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든지 풀쩍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이러면 안 된다. 일단 전통적 부재자. 이 전통적 부재자는 증명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거소가 이제 대표적인 게 군대하고 병원, 요양원 같은 데가 거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선상, 그러니까 배에서 근무하는 사람. 세 번째가 우리가 저거죠. 거소, 선상, 그다음에 재외.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한국 시민권자. 이 세 개가 누구나인데 저는 여기에 그 제외 중에 이 세금 기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 기록이. 국내에 세금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내 쪽에 세금이 잡히는 사람. 그래야 당연히 이게 이 전통적 부재자도 재외도 세금 내는 사람으로 좀 국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 부재자.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 주소지가 돼 있는데 뭐 창원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다. 혹은 부산에 주소지가 돼 있는데 서울에 장기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유를 증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표소를 예약해야 됩니다.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가 사전투표소에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전투표하러 갔을 때 선거인 명부가 그러니까 사전투표소 입장에서 누구나 아무나 누가 들어올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사전투표소 쫙 그 명단이 나오고 무슨 동 미리 위치는 잘 안 나오더라도 뭐 무슨 동 제1투표소 어디 부근 뭐 이렇게까지만 이라도 쭉 또 미리 하면 사전투표소 미리 해서 명단 쫙 나오고 거기에 나 여기서 가서 투표할 거야. 여기서 투표할 거야. 그걸 적어 놓고서 저기 뭐죠 그 은행에서 우리가 쓰는 저기 그 저런 거 그 공인인증서 같은 거 넣고 예약하고 그 다음에 나 증명하는데 증명 방법은 내가 뭐 회사 출장 명령서로 가름하겠다 혹은 회사 뭐 띄어서 가름하겠다 해서 체크해서 최소한의 증명 그 요건들이 있고 그 증명서는 내 현장 가서 사진 찍을게 현장에서 이미지 스캔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해져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봉인이죠. 그러니까 투표지를 받은 모습, 그러니까 박스인가 이런 게 넣잖아요. 근데 지금 봉인이 그 비잔류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봉인지 떼버리면 그 물체의 표면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럼 봉인지 자체가 뭐 별거 아닌 스티커 같이 생겨서 굴러다니는 거니까 그 새 거 갖다가 놓고 적당하게 매직펜으로 만약에 이름 이렇게 사인 흉내 내면 그냥 통과한 거예요. 특히 이게 뭐랑 문제가 있냐면 대조가 안 되거든. 내가 사전투표일에 내가 참관인으로 해서 거기 서명했어. 그 사진 안 찍어 놓는다고요. 사진 찍으려면 못 찍게 해요. 오히려. 이 선관위가 이상해가지고 못 찍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사진이 데이터베이스에 쫙 있으면 대조를 그 개표할 때 까는 거 아니에요. 개표할 때 의사 이거 맞아? 이 서명 맞아? 맞아. 대조할 수 있잖아요. 서명한 사람이 거기 가서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송파에서 한 분이 개표할 때 찾아가서 이거 내 서명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굉장히 뭐 닥달 아닌 닥달을 당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뭐 압력을 받았는지 본인이 정말 잘못한 건지 뭐 내가 잘못 주장했다고 뒤로 또 물러나고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잔류형을 써야 되고 대조가 일어나야 돼요. 대조가. 이게 봉인 뜯을 때 아, 그 봉인 맞아라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 투표지의 이동 및 보관이죠. 관내 투표지가 사전투표소에서 지방선관위 사무실로 옮겨진 다음에 그게 보관되는데 그 보관 창고가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개활지에 텐트 치고 투표함 제대로 된 플라스틱 투표함 써서 그냥 쫙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관심 있는 시민들이 거기다가 유튜브 저기 촬영기 딱 걸어놓고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제가 그 얘기했더니 선관위 저 이제 조사받고 지금 기소 되냐 마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 사람이 산불 조심해야 된다고 밖에다 못 놓는데 그럼 건물엔 불 안 나나? 아니 사전투표 저기 선관위 부근에 어떤 주차장 같은 데 빌려가지고 딱 해놓으면 그게 왜 산불이냐고요. 이해가 안 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관외 투표지 이건 우편으로 이제 이동하죠. 요번에 그 270여만 통의 이동에 있어서 이상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고발했죠. 저기 그 사회로 부정선거 그 진상규명 그 국민운동본부 국토본이 국민투쟁본부인가 국토본이 고발했죠. 거기 이제 박주연 변호사와 또 자원봉사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등기 우편 처리가 되니까 등기 우편 그 레코드를 전부 복사 따붙이기 해서 엑셀에 붙여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패턴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한 10몇만 통은 그러니까 우체국에 접수된 기록은 있는데 우체국에서 전달한 기록이 없다든지 또 다른 10몇만 통은 우체국에서 전달한 기록이 있는데 접수된 기록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말도 많은 QR이죠. 법에 의하면 막대 모양의 그래프 바코드를 쓰게 돼 있는데 QR을 쓴단 말이죠. 근데 QR과 바코드는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는 뭐냐면 바코드는 이제 우리가 바코드 찍은 데 가만히 가보세요. 100% 바코드에는 밑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즉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참관인이. 물론 숫자가 작아서 이렇게 좀 가까이 들고 봐야 되지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QR은 그런 숫자가 병기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가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 QR에는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 QR 리더로 읽으면 일반 숫자만 읽혀요. 딱.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 QR 리더기로 읽지 못하는 암호화된 숫자가 덮어 씌워지는 수가 있어요. 이걸 스테가노그래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투명 암호층이 위를 덮는 방법이 있다고요. 물론 뭐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간첩 같은 조직이 아니면 그런 일은 안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심플한 게 좋은 거거든요. 바코드에는 그런 암호를 덮어 씌우는 기술이 없어요. QR은 있다고요. 암호를 덮어 씌울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간첩, 북한 간첩에 의해서 선관위 서버가 장악되어 있다면 그 QR을 찍을 때 스테가노그래피로 주민번호를 같이 덮어 씌워서 해서 그걸 또 다 개표할 때 스캐닝을 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다 알게 되는 빅브라더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서버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화웨이 방화벽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네. 그러면 중국 공산당 요원은 중앙선관위 서버 접속할 수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하다고.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냐고, 사람을. 법대로만 하시라고. 무슨 우리가 지금 남양 특집물 보는 거 아니잖아요. 선관위 거기다 되게 이상한 일 이번에 벌어졌죠. 선관위원장은 원래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중에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역사상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선관위 위원장을 하던 권순일이 대법관을 그만뒀는데 계속 선관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권 위원장이 특별히 뭐 훌륭한 아주 남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 관점에서 보면 지난 4.15 총선에서 대형 사고 쳐나갔고 어떤 대법관도 권 위원장을 승계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현임이 되면 불려나가니까 자꾸. 그러니까 사고 친 권 위원장 보고 당신이 계속해. 권 위원장 우리 몸 나빠. 당신이 하던 거 계속 해줘야겠어. 그래서 권 위원장이 계속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의심 좀 안 하게 해달라고. 다 투명하게 다 까고. 아직까지도 지금 재검토 안 하는 건 무슨 초식이래요, 이게? 그 다음에 절취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지는 숫자가 뭐 한 20자리인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 구간이 20자리인가 30자리인데 그중에 일부 구간이 그러니까 식별 번호예요. 그러니까 박성현이면 박성현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 번호라고요. 앞이랑 결합을 하면 식별 번호가 돼요, 이게. 일부 구간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런 식별 번호가 사용되는 것들은 절취부를 둬서, 우리 본투표지가 그렇잖아요. 식별 번호로 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뭐냐면 그 종이의 왼쪽 아래에 우리가 본투표지는 종이 좌하단을 잘라내잖아요. 거기에 그 투표지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한 식별이 가능하게 만드는 번호는 좌하단에 몰아놓고 그거 잘라내버리고 투표지 줄 때 혹은 받을 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것만 써라. 오른쪽 것만 투표지 몸통부에 따라가라. 거기는 뭐 이제 선거명, 뭐 지방선관위, 선거 코드, 그러니까 이게 2020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 선거다 이러면 그 선거 코드가 있다고요. 선거 코드. 그다음에 지방선관위 어느 선관위에서 한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따라가야죠. 그다음에 투표함. 법에 함이라고 돼 있다고요. 함이면 함체죠. 그런데 쟤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자루 위에다가 플라스틱 상판 엮어놓은 걸 행랑식 투표함이라고 불러요. 그건 자루지. 그 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불법 아니야? 그러면 선관위 대답은 뭐냐? 선관위 내규상 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맞죠.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건 뭐 법에다 정할 수 없죠. 근데 그 재질이라는 건 뭐냐? 플라스틱이냐? 나무냐?
알루미늄이냐, 철이냐, 뭐 이런 게 재질이죠. 규격은 뭐냐? 그게 높이가 몇 센치고, 가로가 몇 센치고, 세로가 몇 센치고, 구멍 사이즈는 어떻고, 이게 규격이죠. 즉 재질과 규격을 아무리 자유롭게 선관위가 재량껏 한다 그래도 그것이 전체가 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함을 벗어난 재질과 규격을 정해버리면 이건 불법이죠, 일종의. 물론 뭐 법에서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판정받을 수 있고 다 그래요. QR도 합법이라고 판정받았고 그래요. 그러나 글쎄요, 이 자연법 정신에서 우리 한국어를 사랑하는,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언어 강간이다 이거야. 그럼 법원이 언어 강간하는 데냐 이거죠. 언어 강간범 집합소가 법원이냐고요. 언어 강간범 집합소가 중앙선관위냐고. 아니잖아요. 한국말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심플하게. 막대형 그래프, 바코드 그러면 그 바코드. QR은 아니야. 그게 언어죠. 투표함 그러면 함체. 근데 저건 자루네. 저건 투표함 아니야. 그게 언어죠. 봉인지. 그럼 봉인지라 그러면 당연히 봉인 철저해야지. 한 장당 한 돈 10원 더 쓰고 더라도 잘 이용해야지. 그리고 그거 박박 닦아내는데 하나당 한 200원 들어도 그래 봐야 뭐 통이 만약에 5만 개였다 그러면 200원 써봐야 1,000만 원인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일감 부족하고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 와서 이거 솔질하고 닦아내고 그것도 또 고용 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사전투표 많이 고쳐야 돼요. 제가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야 이거 부정 없었다, 부정 있었다, 없었다 이거 가지고 만약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좀 뭔가 좀 창피하고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음모론적인 것 같아. 좀 개념 아니야 그거라고 뭐 조중동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민의힘도 생각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부정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나 저 선거 제도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그건 왜 안 하는데 얘기를. 선거 제도의 저러한 문제점은 왜 얘기 안 하냐고. 주호영 씨, 김종인 씨, 조선중앙동화.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내가 아직 말할 근본이 아니야. 좀 남들이 싸워보고 그다음 눈치 봐서 하겠어. 오케이. 양해할 수 있어. 선거제도는 당신네들 비즈니스 아니야.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 이런 일련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야 조선중앙동화 그리고 조중동 그리고 국민의힘은 중국 간첩들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저는 평양 간첩이 이미 중국 간첩으로 전업한 지가 오래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직 평양 간첩, 현직 중국 간첩이 이제 제일 족보가 좋은 간첩이고요. 두 번째 족보가 좋은 간첩은 전직 평양 간첩 족보는 없는데 중국 간첩 족보만 갖고 있는 거. 그거 정말 파워풀하죠 그것도.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요새 세상에 좀 힘 좀 쓰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사회 문제, 우리 투표제도의 문제, 공문서 아이디죠. 지금은 이제 법에 의하면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정하는 신분증이 추가돼 있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이 무슨 재량으로 신분증을 인정해? 우리 다 신분증 다 갖고 있는데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가 아마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17세가 되면 주민증을 발급받으세요라고 통보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투표가 18세부터니까 주민증 내라 이거야. 애들도 학생증 같은 건 내지 말고. 아니 앞으로 홈스쿨링 많아지고 대안학교 많아지고 이러는데 학생증이 이미 학생증이 아닌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수십만 명인데 지금 학교 바깥에 청소년이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얘들 체계적으로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학교 다니면은 국가에서 한 명당 평균 한 500만 원 써요 고등학생들. 그럼 얘들한테 바우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안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국가 지원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뭐가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우처 운동 해야 되는데 어딜 둘러봐도 바우처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 뭐가 참 그러니까 이 민초 민주주의의 민도가 낮은 거예요. 한국이 이 먹고 사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워낙 습득력이 강해서 이거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무섭게 번질 거예요. 지금 이제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몇 년 안 됐으니까 몇십 년 안 됐으니까 이게 낮은 건데 뭐 저희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경험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70년밖에 안 되잖아요.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증은 이제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생증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공문서로 인정하는 아이디. 그래서 저걸 위조하면 학생증을 위조하면요. 사문서 위조범이에요. 간단해요. 저거는 처벌이. 근데 공문서 위조 저거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공문서 아이디로 그게 못이 박혀야 된다. 이게 법이 고쳐져야 돼요. 지금 전부 법 고치는 문제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즉 법 고치는 거 모든 국회의원과 조중동이 관심 기울여야 될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거 전반에 대해서 자유화,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전선거운동 금지 철폐. 아니 트럼프 보세요. 재선 사전선거운동을 언제 등록했냐. 4년 전인 2017년 1월 20일 날 등록했습니다. 자기 취임하는 날. 사전선거운동을 저렇게 문을 닫아 걸면요. 정치 신인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탈규제.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가 다 탈규제인데 그러니까 규제를 세워야 될 때만 아까 저런 식으로 뭐 공문서 아이디를 써야 된다. 이게 철저하게 규제 세워야 될 때만 딱딱 각을 잡고 나머지는 다 풀어놔줘야 되는데 이놈의 공직선거법은 해가 갈수록 두꺼워져. 그래서 결국은 누가 아냐.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니까 중앙선관위밖에 몰라요. 그래서 선거 캠프 차려지면요. 항상 중앙선관위의 그 간부 출신으로 선거법을 뚜루룩 꿰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문제 중에 하나가 돼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시민경선 캠페인 합시다라고 길거리에다가 만약에 글 걸고 나갔어. 근데 그게 10월 7일 이후야. 10월 한 7일, 10일이면 이제 사전선거운동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시민경선의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시민경선이라는 걸 서울시장 후보 혹은 뭐 부산시장 후보를 위해서 시민경선에 힘을 좀 실어주겠다. 꼭 정당을 대체하지 않더라도 경선풀 이 정도 10만 명 모아놨으니까 너희 국민의힘 너희 말 들어 임마. 이렇게 협박이라도 좀 하게 윽박지르기라도 하게 좀 사람 좀 모아겠다 해서 그거 만약에 테이블 두고 앉으면은 이거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 금지라는 항목으로 전부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누려왔던 자들만 계속 금숟가락 물고 설칠 수 있게. 조현이가 언제적 조현인데 지금 서울시 교육감을 몇 번을 해먹고 있으며 뭐 죽은 사람이긴 하지만 박원순이가 언제적 박원순인데 죽는 순간까지 서울시장을 해먹었잖아요. 국회의원도 똑같죠. 현직이 100% 유리하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참관의 근본 정신에 맞춰서 참관인들이 형성돼야 돼요. 특히 이 소위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그 미통당 참관인들 가보면요. 카톡질하고 있어요. 카톡질. 발 하나 떡 걸쳐가지고 저기 책상에다 얹어놓고 다른 옆에 의자 앉혀놓고 쩍벌나무로 앉아서 그래가지고 알바하러 온 거예요. 시간 때우고. 참관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개표 때는 달랐거든요. 개표 때 똑같아요. 개표를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희같이 시민들 사전투표 함 좀 지켜보겠다고 제가 저희 공명선거지원단 우리 같이 했을 때 저희 한 4천 명 전국에서 4, 5천 명 모였는데 이 4, 5천 명 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민초 에너지와 민초의 세련도가 낮은 거예요. 그 책임감도 낮고. 미국은 그게 굉장히 높은데 그걸 자신을 하고 제도를 정비를 안 해서 제도가 하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문제고, 우린 그것도 낮고 제도도 이상하게 꼬여져 있어 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이제 콧뚜레가 꿰인 상태에서 문제고. 자, 어쨌거나 그러나 저러나 트럼프가 결국 이기게 될 겁니다. 이기게 될 거고, 미중 전쟁은 격화될 거고, 결국은 북한 급변 사태가 오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이 조중동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견제하고 견인하고 해체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붙어요. 그래서 선거구별 자유시민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별 자유시민 조직 활동가, 자원봉사 활동가, 지역 자원봉사 활동가 신청을 받습니다. 010-6368-9901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